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조금 전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세법 개정안. 효과적인 세금 제도로 기술주도 성장을 노리고 조세 제도를 고쳐 구멍난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담 정상화, 즉 증세에 들어가는데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물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부터 전해주시죠. 네,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세입 기반 확충, 곧 전 정부가 내렸던 세금을 올리는 데 방점을 찍혔습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물리는 증권거래세,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교육세 등을 일제히 올립니다. 이영일 기획재정부 1차관 발언 먼저 살펴보시죠. 지난 3년간 우리의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순서로 보면 먼저 법인세율이 기업 매출과 관계없이 1%포인트씩 모두 오릅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 과세 표준 2억 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다 적용되는데요. 증권거래세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0.05%포인트씩 높아지고요. 이를 통해 법인세는 내년에 2천억, 이듬해부터는 4조 6천억 원씩 더 거칩니다. 증권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2조 넘는 세금이 추가되고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올해보다 8조 1,672억 원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 화요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를 올리고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은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세 인상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은 모두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코스피 거래에 포함된 농어촌 특별세를 감안하면 두 시장 모두 0.2%의 세금이 매겨지게 되죠. 정부는 이번 증세로 올해보다 내년 수입이 2조 6천억 원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중 80%가 증권거래세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게 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 전체 증권거래세 4분의 3을 개인들이 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거래세 폐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서 진행됐으니 금투세가 백지화된 만큼 거래세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래세를 내린 게 주식시장을 활성화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다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강조한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의 증권 거래를 세금 징수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재부 세전실장입니다. 이게 증권거래세율을 올리면 당연히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분명히 플러스 요인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올리는 수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란 결과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세제 개편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심을 저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또 거래세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늘어나는 세금을 누가 낼지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이 4조 1천억, 중소기업이 1조 6천억, 기타로 2조 4천억 원을 잡았습니다. 추가되는 증권거래세가 바로 이 기타에 분류되는데 누가 부담할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죠. 반면 5년 전 거래세를 내릴 당시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를 서민, 중산층이 누릴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같은 세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 누가 더 내고 덜 낼지 분석이 뒤죽박죽인 셈입니다. 당시 증권거래세 인하 이유로 기재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 밝힌 것도 아리송한 대목이죠. 이렇듯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증세에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걸로 분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중부담 중복제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하고 그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죠.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200조 원 이상의 재원을 경제성장과 조세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들과 서민, 중산층인 소외 투자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소관입니다.
금융사와 보험사 등이 내야 하는 교육세 세율도 지금보다 2배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중산층의 직접적인 세부담뿐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연간 1조 원 넘게 벌어들이는 금융사 약 60곳 정도가 총수익 1%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총수익은 금융사들이 벌어들이는 이자와 수수료, 보험료 등으로 매출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걷는 교육세로 지난 1981년부터 금융사들은 총수익금의 0.5%씩을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금융사 외형이 성장하면서 교육세 징수액 역시 크게 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1조 1,382억 원이었던 징수액이 2023년 1조 7,504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2조 원 수준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금융사, 보험사들의 부가가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만큼 세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다며 1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세수를 늘리는 것과 사업상 연관성이 크지 않은 금융사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교육세율 인상이 새로운 금리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권은 지난 2012년 11월 대출 모범 규준 제정을 통해 교육세를 대출금리 가상금리 구성 항목으로 포함시켰고 이 결과 대출금리가 5% 수준일 때 금리를 2에서 4bp 정도 추가로 올리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신 업무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산정 등의 방식에 대한 수정 없이 현행대로 금리를 산정한다면 교육세율이 1%로 올라갈 경우 가상금리가 4에서 6bp 수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주도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금융사들이 교육세를 포함한 법정 비용을 대출 가상금리에 일정 부분 이상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논의 중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한입니다. 정부는 오늘 세제 개편안을 통해 차세대 주요 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는 여기서 쏙 빠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R&D와 임상 비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없이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K-웹툰 제작 비용이 새롭게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40%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기술이 늘어납니다. 3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한 부분. 정부는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AI와 반도체, 웹툰, 방산 등 다양한 미래 전략 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자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K-바이오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투자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 만큼 추가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던 상황. 현 정부는 공약을 통해 R&D 투자 확대, 약가 보상 제도 개편 등을 내세웠던 만큼 업계는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정부 세제 지원이 적절하게 수반되지 않고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R&D 비용 세제 공제율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상태고 이전에도 R&D 세금 절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책이 잘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아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조 품질,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선 투자 시 세액 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임상비용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연평균 13%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R&D, 신약 임상 등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바이오 분야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 펀드에 대한 우리 측의 제안이 조선업 경쟁력 회복이 시급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먼저 한미 무역 협상의 최종 합의 내용 핵심만 간략히 짚어보죠.
네, 우선 미국은 한국에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15%는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한 유럽, 일본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고요. 아직 품목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3,500억 달러 펀드는 조선업협력과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투자로 구성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이끌어낸 공직자들을 향해 큰 고비를 넘겼다며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격려했습니다. 네,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된 배경에는 우리 정부가 꺼낸 조선업 카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요? 네, 막판까지 협상의 걸림돌은 대미 투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최소 4천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당초 제시했던 1,000억 달러를 고수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요. 대미 투자액을 크게 늘려 3,500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협상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일본과의 경제 규모, 대미 무역 수지 등을 근거로 설득한 결과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특히 조선업협력안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조선펀드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선박 MRO 등 사실상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협상을 이끈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유 기자,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한미 간 입장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측은 수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고 우리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죠. 네,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약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 원문을 보면 투자 수익의 90%를 보유한다고 돼 있다며 우리가 해석하기론 기본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성된 3,500억 달러 중 전략산업 투자인 2,000억 달러는 대부분 보증과 대출로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입장차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2주 뒤로 예고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2주 뒤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예상됩니다. 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방위비 분담 등 안보 현안도 추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 논의도 있을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목적하는 투자의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 금액은 이준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방문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주요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금액들이 포함됐다며 한미 간의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에 이어 한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프리미엄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5%의 차 관세 우위가 사라지면서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배창학 기자, 이번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최악은 피했지만 아쉽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완화됐습니다. 무역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따라 자동차 품목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관세율이 0%였던 우리와 달리 일본과 유럽연합은 2.5%의 관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2.5%라는 관세 우위 속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입지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로 2.5% 관세 우위가 날아가면서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차관세율을 콕 집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2.5%의 관세 우위가 날아간 점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벌어진 전 세계적인 관세전으로 FTA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일본, 유럽과 동일하게 관세를 12.5%포인트 완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트럼프가 15% 원칙을 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추후 부과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25%였던 자동차 관세를 경쟁국과 동일선상에 놓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란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기존보다 관세 여파가 줄긴 하겠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관세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 우리 돈 48조 원을 웃돌았는데 유럽과 일본을 잇는 3위 규모였습니다. 한국 전체 대미 수출 기준으로는 약 27%에 해당하는 수치로 모든 품목을 통틀어 1위입니다. 경쟁국 대비 관세 부문에 우위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 해마다 대미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우위가 날아가면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 경쟁이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아반떼와 소나타는 동급 경쟁 모델보다 5% 가까이 저렴했지만 이번 관세 적용으로 격차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관세율이 직전 25%에서 15%로 떨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관세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선 관세율 25% 기준, 양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연간 4조 9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15% 적용 시 비용은 약 3조 2,50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숨 쉴 틈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철강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50% 관세 부과가 유지되는데요. 철강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차와 달리 경쟁국과 조건은 같지만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던 철강업체들은 50% 고관세 부과 유지에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철강의 경우 차와 비교해 대미 수출 비중이 낮고 오랜 기간 불황을 겪던 내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동시에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현지 생산 공장 설립에도 속도가 나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8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미 루이지애나 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또 무관세 수혜국으로 미국에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관세 회피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올 들어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본격화하고 조선과 건설 등 후방업이 선방 중인 만큼 수출 부진을 일부 상쇄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오늘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내년 초 고관세 부과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미국항 비중이 2%에 불과한 만큼 현지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다른 곳으로 물량을 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이 과정에서 2명의 반대표가 나오며 연준 내부의 분열이 확인됐습니다. 관세 조기 타결 소식까지 더해진 우리 증시는 연고점을 경신한 뒤 하락 반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조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도 시장은 오히려 7거래일 연속으로 7거래일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됐던 걸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장 직후에 3,288선까지 오르면서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3,300선을 앞두고 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했는데요. 특히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8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외국인이 선물해서 8천억 원 넘게 역시 순매도세 보이며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0.28% 하락한
3,245.44로. 반면 코스닥은 좀 소폭 상승했죠. 0.2% 상승한 805.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이 긍정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앞선 일본이나 또 유럽의 무역 협상 결과를 보면서 초기 발표된 이 상호 관세율보다 높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선반영됐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이 대미국 수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은 역시 사실이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상승 재료는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이미 상당 부분 달려온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을 깨고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 개편 등 국내 이슈가 남아있다는 진단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코스피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약 7%가량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수 기여도가 높은 대형 수출주들이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여기에 코스피 5000 시대의 주요 원동력으로 꼽히는 이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이 실제 기업과 또 시장에 어떻게 발현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미 FOMC 회의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성명문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시장은 결국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중립보다는 매파적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명문을 보면 통화 정책 문구는 기존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휴지기의 특성이죠. 현재 미국의 경기 판단에 대한 표현에서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인하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성장세가 확장 국면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를 완만이다 이렇게 톤다운을 했고 또 경기 불확실성이 감소했다 이 표현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 낮은 실업률과 또 목표 수준을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꼽은 만큼 고용이 흔들리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시장이 주목한 것은 9월의 금리 인하 재개에 대한 시그널이었죠. 파월 의장이 거듭 9월 금리 인하는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관세 인상이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에 그리고 금리 정책을 전환하기에도 좀 너무 빠르다 이 표현을 거듭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9월 FOMC 이전에 여름에 나올 고용과 물가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는 1일부터 부과될 상호관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 생산 비용 상승이나 또 소비자 가격 인상 등으로 전가될지 그리고 이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될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21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컨퍼런스가 연준의 기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 변화를 예고했었는데요. 다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연준과 백악관 사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지 여부겠죠. 파월 의장은 이 연준 내 복수의 반대표, 그러니까 윌러와 보우먼 이사의 반대표를 소수 의견이라고 넘겼지만 글로벌 IB 일각에서는 연준 정책 변화에 선행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관세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한 만큼 인하가 연말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반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여부는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전해드렸듯 세제 개편에 대한 일부 실망감이 나타난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8월 증시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이 상승 속도가 좀 느려질 것이다. 대체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만큼 과열 해소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최근 이 관세 협상 이슈로 원달러 환율이 1,392원 선 가까이 재차 상승했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성 완화되면서 전날보다는 1.30원 하락한 1,39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 외국인의 매매 흐름을 보면 1월에서 4월까지는 15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5월 이후에는 7월까지 9.7조, 그러니까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순매도세의 약 60% 넘게 채운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약 1조 원 순매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흐름에 따라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 높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 역할을 한 조선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이 꼽히고요. 하나증권은 이번 관세 협상 주요 업종 중에 외국인 보유 비율이 상반기에 좀 축소가 됐고 하반기 이익 증가율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기존의 신용카드처럼 지역 내 가맹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그걸 재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코인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생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